이제부터는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순간 세금 폭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국세청 AI가 실시간으로 추적을 한다고 하네요. 계좌이체는 물론 ATM 입금, 자동이체까지 생활비든 결혼자금이든 이 금액을 넘기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1세 김선호 씨는요, 4년 동안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 정도씩 보내주셨는데요. 이 돈을 다 합하니까 총 5,700만 원. 결과는요, 증여세 600만 원에 가산세까지 더해서 총 740만 원입니다. 가족이라서 그냥 준 건데 왜 세금을 내나? 라는 말이 이제는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위험한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자식한테는 얼마까지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정부가 정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이렇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배우자는 6억 원, 형제나 조카에게는 1,000만 원입니다. 이건 한 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나눠서 줘도 10년 동안 누적 합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과세 한도는요. 받는 사람 1인 기준이에요. 10년 단위로 리셋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하실 수 있다는 뜻이죠. 단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달 120만 원씩 4년 동안 보내면요. 총 5,760만 원인데요. 공제 한도를 넘어가는 76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이걸 반복하게 되면 국세청은 이걸 계획된 자산 이전, 곧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생활비를 줬다 하더라도 보내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데요. 국세청이 특히 민감하게 보는 방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월 자동이체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것. 생활비라 하더라도 반복되는 자동이체는 계획성 있는 증여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3년을 보내게 되면 총 3,600만 원, 위험 구간이죠.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 통장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모 명의의 카드로 자녀가 지출을 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넘어간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부모의 계좌지만 실제 사용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TM 현금 입금 방식입니다. 계좌로 안 보냈으니 괜찮겠지는 옛말입니다. 이제는 ATM의 위치, 시간, 얼굴까지 AI가 추적합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나 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 명의는 부모지만 실사용자는 자녀로 보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편하게 쓰던 통장이라도 사용 목적을 기록하거나 위임장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면 조사 대상에 자동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무조사는 무작위가 아닌데요. 국세청은 AI 기반 금융 패턴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한 금액이 반복해서 이동하거나 자산 취득과 연결되는 거래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이체해야지만 포착이 가능했던 거래도 이제는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이 되면 이상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특히 주의 깊게 보는 패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적 반복 송금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매번 같은 날짜에 송금을 했다면 국세청은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계획적인 증여로 의심합니다. 두 번째, 송금 직후 자산 취득. 자녀가 돈을 받은 뒤 자동차, 고가 가전, 전세 계약 등을 하게 되면요. 이걸 하기 위한 돈은 어디서 났느냐?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수입보다 과도한 소비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인데 연간 카드값이 3천만 원이라고?
이럴 때 부모나 가족의 지원을 의심하고 역추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족 간 교차 송금이 있을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형제에게, 다시 형제가 조카에게 이런 식의 연쇄 이체는요. 특히 같은 금액이나 주기적인 흐름은 자산 분산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세무조사 예고 없이 바로 통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금액보다 패턴이 문제가 되는 시대거든요. 생활비든 용돈이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보내게 되면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바뀌는 제도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나눠낼 때 붙던 이자율이 5%에서 3.4%로 낮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가 3천만 원이라면 기존보다 약 48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이건 정식으로 신고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자율은 낮아졌지만 미신고 상태로 조사받게 되면 가산세 20%와 연체이자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럼 오히려 분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럼 가족에게 돈을 줄 때 어떻게 하면 세금 문제 없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송금할 때 메모 남기기. 2025년 6월에는 등록금을 대납했다. 병원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목적이 드러나면 단순 증여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생활비 명세서를 간단히 작성하세요. 날짜, 금액, 사용처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엑셀도 상관없고요. 수기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기록이 증거입니다. 세 번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사전 고지한다. 이번 달 생활비 100만 원 송금했어. 식비랑 월세로 쓰렴. 나중에 이런 글들은 캡처해서 세무조사 방어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차용증 활용. 자녀에게 큰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얼마를 언제 빌려줬고 언제 갚기로 했다라는 대여 계약 문서입니다. 또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연 3.4% 이상으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이자 납입 내역이 있어야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랑으로 주신 돈도 세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시대인데요. 자녀와의 관계,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기록이 주신 사랑의 증거가 되어야겠죠?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만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점, 반복 송금, 자동이체, 자산 취득 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계획된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AI 기반 분석 시스템으로 패턴을 추적한다. 6월 1일부터 이자율은 낮아졌지만 조사는 더 촘촘해졌다는 점. 송금할 때는 메모, 명세서, 차용증, 대화 기록은 물론 증여 신고 기한과 이자율 요건도 함께 체크하셔야 해요. 가족이라서 편하게 주고받는 돈, 이제는 그 편안함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일 없도록 제가 계속해서 실질적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